예, 계속해서 정신분석적 시학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야콥슨이 시학의 정립과 관련하여 시도한 언유와 한유라는 수사학적 관점의 연구는, 자,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내용입니다. 야콥슨이 러시아 형식주의 그리고 프랑스 구조주의 문학 이론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이 소시르의 계열적 관계를 언유로, 소시르의 통합적 관계를 환유라는 수사학적 용어로 재해석을 했죠. 왜냐하면 그것이 그 속성상 상통하기 때문에 소시르가 인간 언어의 기본 원리인 두 가지 원리, 계열적 관계와 통합적 관계, 물론 이것이 결합돼야 되겠죠. 언어가 완성이 되려면요. 이걸 야콥슨은 문학 이론에 적용을 하면서 언유, 환유라는 두 가지 원리로 이것을 다시 재해석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왜 우리가 이번 학기에 관심의 대상이 되나 하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문학과 수사학의 접목, 관계에 있어서 전통적인 수사학의 착상, 배열, 표현, 암기, 발표라는 5 분야가 근대 수사학, 현대 수사학으로 전개되는 과정에서 줄어들어서, 토드로프가 그렇게 얘기했죠. 토드로프가 아니죠. 누구예요? 누가 줄어드는 수사학을 얘기했죠? 내가 지금 주네트, 제라르 주네트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어떻게 줄어듭니까? 세 번째 분야인 표현으로 줄어들고, 표현의 중심 개념인 문체, 전이라는 이 개념들 중에서 전이의 한 종류인 언유, 환유로 줄어든다. 그죠? 줄어든다 그랬지만 더 정확한 용어는 압축된다. 그죠? 쫄아든다. 그런 뜻이라 그랬죠. 그렇다고 지금 야콥슨이 소시르의 언어학을 문학 이론에 접목하면서 언유, 환유로 설명하는 것하고 이렇게 만나죠. 어느 지점에서, 그죠? 그만큼 이 현대 수사학의 언유, 환유가 비중이 커졌다는 걸 지금 제라르 주네트의 그 언급이나 야콥슨의 이러한 개념적 실천이 어느 부분에서 지금 만나고 있다는 겁니다. 현대 수사학이라는 이 영역에서. 자, 그런데 또 하나 겹치는 부분이 있다. 또 만나는 부분이 있다. 바로 뭐냐 하면, 프로이트의 이론으로 돌아가자, 프로이트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주장하면서 정신분석학을 의 주류였던 자아심리학자들의 반대에서 저항하면서 이드 심리학, 그죠?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이 정신 구조 중에서 이드가 중요하다. 다시 그것을 회복하자라고 주장하는 낙강이 바로 뭐예요? 자, 이건 조금 이따가 나오는데요. 미리 설명하면, 프로이트가 꿈의 이론 속에서 꿈의 법칙 한 4-5가지를 얘기해요. 좀 이따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심적인 법칙이, 자, 꿈의 법칙이란 게 뭐예요? 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무의식이 꿈이라는 현상으로, 정상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작동하는 어떤 란거겠죠. 규칙, 법칙. 자, 소시르가 계열적 관계와 처음에는 란거와 파롤, 그죠? 그 다음에는 기표와 기, 그 다음에 계열적 관계와 통합적 관계라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현대 언어학을 설명한 것이 구조주의적 방법이라면, 프로이트가 인간의 무의식 세계의 꿈이라고 하는 것을 분석해서 그 법칙을, 규칙을 찾아내는 것도 바로 어떤 방법론이에요?
구조주의적 방법론이라는 겁니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은 구조주의란 말을 전혀 쓰지도 않고 소시르의 영향을 받았는지 소시르와 어떤 교류가 있었는지 학문적 교류가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론은 구조주의적 방법론이다는 겁니다. 왜? 바로 그거죠. 꿈이라고 하는 것은 빠롤인데 다양한 꿈 현상들을 개인이나 여러 사람들이 경험하는데 그 인간들이 경험하는 꿈이라고 하는 뭐예요? 빠롤 속에서 규칙을 찾아내는 거죠. 어떤 규칙에 의해서 꿈이란 게 만들어지는가? 인간의 무의식이 꿈으로 만들어지는가? 꿈은 여러 정상 중에 하나입니다. 다양한 정상들이 있겠죠. 나중에 그건 또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이것도 구조주의적 연구 방법이라는 겁니다. 프로이트는 구조주의란 말도 몰랐고 구조주의란 말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미 프로이트가 구조주의적 방법으로 꿈의 뭡니까? 무의식적 그 랑그를 찾아낸 거, 즉 꿈의 규칙을 찾아낸 게 여러 가지, 4-5가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압축과 전이라는 거예요. 압축과 전이. 락강이 자아심리학자들의 저항에서 뭐예요?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이 이드를 중심으로 이드가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프로이트로 돌아가자. 그리고 프로이트의 이론을 재해석하게 하면서 바로 프로이트가 꿈의 규칙, 꿈의 문법, 꿈의 랑그라고 할 수 있죠. 꿈이라는 빠롤의 랑그를 지배하는 여러 가지 규칙 중에서 압축과 전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락강이 이걸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면서 압축은 언유이고 전이는 환유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떤 공통분모가 있죠. 야콥슨하고 약간 비슷하죠. 그렇잖아요. 야콥슨이 소시르의 계열적 관계는 언유고 통합적 관계는 환유라고 재해석한 것하고 락강이 프로이트의 꿈의 규칙 중에서 꿈의 법칙 중에서 압축은 언유고 전이는 환유다라고 재해석하는 것하고 상당히 유사하죠. 공통분모가 있죠. 자, 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하나는 문학 이론 쪽에서 일어났고 하나는 정신분석학에서 일어났는데 이것이 수사학이라는 영역에서 역사적으로 줄어드는 수사학을 통해서 표현 분야로 줄어들고 특히 문체 전이 중에서 언유와 한유로 압축되었다라고 제라르 주네트가 말한 것하고 다 어딘가 중첩이 되죠. 겹치죠. 자, 그러니까 언유와 한유가 이만큼 많은 역할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수사학적 개념이. 쉽게 얘기해서 언어학을 문학 이론으로 개성한 러시아 형식주의와 프랑스 구조주의에서도 언유, 환유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정신분석학에서도 언유, 환유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야콥슨과 락강이라는 사람이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현대 수사학이 언유, 환유 중심으로 압축되었다는 것하고 지금 이 문학 이론 분야와 그죠? 정신분석학 분야에서 언유, 환유로 소시르의 이론과 프로이트의 이론을 설명하는 것과 다 이렇게 그죠? 하나로 중첩이 되고 만나죠. 자, 이것이 이제 바로 이 논문에서 그리고 이 책 전체에서 이제 시작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부의 시작은 여기서 시작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얘기를 해놓고 이제 자세하게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김인환 교수님은 우리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이시죠, 지금. 정년 퇴임하시고 명예교수로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이 형식주의 비평, 바로 이게 러시아 형식주의를 의미합니다. 문학 과학이 성립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자, 그러니까 바로 이 과학이 나오죠. 문학도 과학이 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한 것이 바로
러시아 형식주의 비평이다. 이거 내가 아까 설명했죠?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문학 연구를 과학의 수준까지 끌어올린다. 그래서 참 공통분모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프로이트가 정신분석학을 과학의 위상까지 끌어올리려고 노력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뭔가 어딘가 공통점이 다 있습니다. 그런 공로가 있지만, 과학으로까지 성격시키려는 공로가 있지만, 자, 러시아 형식주의, 즉, 야콥슨을 생각해 보면 돼요. 야콥슨은 소시르의 구조주의 언어학을 문학 이론에 접목시키려고 했잖아요. 개성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언어학이 문학 비평의 기초과학이라는 한계를 포섭하는 유일한 과학으로 확장되는 현상에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그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김인환 교수의 얘기는 러시아 형식주의나 프랑스 구조주의가 문학 연구를 과학으로까지 끌어올리려고 하지만 사실은 문학을 그 언어학이라는 과학으로만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 그죠? 토도로프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시학은 해석과 과학 사이에, 그죠? 있는 것이지 완전한 과학도 아니고 완전한 해석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이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언어학처럼 하나의 과학으로 문학을 다 설명해버린다면 너무 도식적이 되겠죠. 너무 규칙과 법칙으로 다 환원돼 버리겠죠. 문학 연구는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다양한, 그죠? 풍부한, 그죠? 모호성과 법칙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사실은 문학의 생명력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인환 교수의 이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언어학만 가지고는 문학을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이제 뭐가 더 보충되어야 된다, 보완되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바로 정신분석입니다. 정신분석으로 언어학을 수정하고 언어학으로 정신분석을 수정하여 이루어지는 정신분석의 언어학. 자, 정신분석의 문학 연구, 정신분석적 비평 혹은 정신분석적 문학 연구를 하는 그 기초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필요한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단순히 러시아 형식주의나 프랑스 구조주의처럼 언어학적인 관점만 가지고 문학을 연구하면 너무 한계가 있다. 도식적으로 된다. 그러면 정신분석이라고 하는 것하고 언어학을 접목시키면 언어학보다는 정신분석학이 좀 더 인간 정신의, 그죠? 심층적인 그 심연에 도달할 수 있다. 그 복잡하고 미묘하고, 그죠? 애매모호한 그 정신의 영역에 언어학보다 더 정신분석학은 더 근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접목시키는 것이 더 낫다는 거죠. 문학 비평의 기초과학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문학 현상에 다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문학 분석과 정신 분석의 유사성은 예로부터 지적되어 왔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 분석과 언어학을 결합시킨 정신 분석적 언어학을 가지고 문학 연구를 해보자. 그러면 언어학만을 가지고 문학 연구를 하는 러시아 형식주의나 프랑스 구조주의보다 좀 더 섬세하게 이 문학 작품을 문학 작품을 연구하거나 비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프로이트에 대한 설명으로 조금 더 가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번 학기에 현대비평론이라는 과목에서 프로이트도 공부해보고 라칸도 공부해보고 정신분석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소시르와 야콥슨의 언어학적 관점으로 문학 연구를 하는 것도 우리가 배우고 플러스, 그죠? 정신분석적 관점으로 문학 연구를 하는 것도 배우고 그렇게 하면 좀 더 정교한 문학 연구 방법론을 찾을 수 있겠죠. 뭡니까? 언어학적 문학 연구. 두 번째는 정신분석적 문학 연구. 이 두 가지를 접목시켜 본다. 이게 김인환 교수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신분석적 언어학을 가지고 문학 연구를 해보자. 이런 거죠. 근데 지금 이론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번 한 학기 동안 계속 공부하는 것이고, 이제 이런 이론만 갖고 되는 게 아니죠. 실제 이상의 작품이든 현대 더 최근의 소설가들의 젊은 소설가들의 작품이든 또
시인들의 작품, 또 현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젊은 시인들의 작품을 실제 비평을 해보면서 이걸 또 부딪혀서 평론도 써보고 논문도 써보면서 이걸 그죠? 이런 이론이 얼마나 유용한지 또 유효한지 그것은 실제 비평을 문학 작품을 비평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학기는 이제 실제 비평은 다음 기회에 하고 이번 학기는 이제 이론적 이제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입니다. 프로이트에 의하면 잠재적 꿈 사고가 외연적 꿈 내용으로 드러나는 과정인 꿈 작업이 이제 나오죠. 두 가지 기능입니다. 자, 이겁니다. 꿈 사고와 꿈 내용. 간단합니다. 잠재적 꿈 사고는 간단히 얘기하면 무의식입니다. 외연적 꿈 내용은 꿈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 과정이 꿈 작업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그려볼게요. 다시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게 꿈 사고, 꿈 내용. 이걸 뭐라 그랬어요? 잠재적이다 그랬고, 이것은 외현적이다 그랬어요. 자, 요 용어들 어렵지 않습니다. 왜 잠재적이고 왜 외현적인지. 이게 소위 말하는 무의식입니다. 그죠? 우리에게 어떤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눈에 보이지도 손으로 만질 수도 형체가 있는 것도 그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게 무의식입니다. 왜? 그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각하는 거거든요. 의식하는 거거든요. 그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무의식인 거예요. 근데 그 무의식이 있다는 것을, 나한테 어떤 무의식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이 정상이 나타나야 비로소 이게 이 X가 있다는 것을 Y가 알려주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꿈이 나타났기 때문에 나에게는 어떤 심리적 억압이 있었구나. 심리적, 그죠? 압박감이 있었구나. 그게 무의식입니다. 무의식이 X가 Y로 이렇게 전이되어서 나타나는 거죠. 자, 이제 용어를 잘 한번 정리해 보세요. 잠재적 꿈 사고가 외연적 꿈 내용으로, 그죠? 전환되는 이 과정을 뭐라 그랬다고요? 꿈 작업이다. 꿈이 만들어지는 공정입니다. 공정. 과정이다. 꿈 작업. 영어로 보면 아르바이트. 그죠? 드림 아르바이트. 꿈이 만들어지는 과정. 이런 뜻입니다. 꿈 작업. 자, 프로이트가 아까 이 꿈의 해석이란 책을 1900년에 발표했다 그랬잖아요. 꿈의 해석이란 책을. 그럼 꿈의 해석은 뭘 연구한 걸까요? 바로 이거 연구한 겁니다. 여러 자기를 찾아온 의뢰인들, 그죠? 뭐가 이상하니까, 그죠? 해결하려고, 치료하려고 의사를 찾아왔겠죠. 그래서 이제 정신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정신의학과는 다릅니다. 정신의학은 여러 가지 치료의 방법이 주로 약물이든 뭐 운동요법이든 이런 물리치료든 다양한 이제 그 정신치료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고, 정신분석은 대화요법입니다. 말로만 이 정신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뢰인이 찾아오면 편안한 이 소파에 눕히고 대화로 그의 무의식을 어떻게 해요? 끌어내는 거죠. 왜?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도 모르는 어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것이니까 주로 이제
그 잠재 의식을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끌어내면서 그걸 의식화시키죠. 자, 그러니까 꿈은 바로 그 무의식이 드러나는 정상으로 드러나는 가장 대표적인 정상이죠. 그래서 꿈을 연구한 것입니다. 꿈 외에도 프로이트가 정상으로 예를 든 것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쉽게 정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뭔가 하면요. 말실수 속에서도 무의식이 드러납니다. 그 다음 또 재밌는 것은 뭐예요? 농담. 그죠? 농담할 때 드러납니다. 꿈으로도 드러나고요. 근데 이런 건 일상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정상이고, 이제 이 정상의 이 강도가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래서 이제 심각한 정상으로 나타나면 이제 치료를 프로이트 박사를 찾아가거나 락강 박사를 찾아가서 정신 치료를 받거나 아니면 정신의학과에 가서 약물 치료를 받거나 이렇게 하겠죠. 그걸 이제 임상이라 그러는데, 임상의 유형. 프로이트가 이걸 평생을 찾아낸 것이죠. 실제 의뢰인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유형이 뭘까요? 우리가 어떤 치료를 통해서, 임상을 통해서 처방을 하고 최초에 진단하고 처방하고 그걸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게 어떤 유형의 정신적 문제인지를 파악해야 그 다음 처방과 치료가 가능하잖아요. 우리가 감기냐, 독감이냐, 그죠? 최근에 뭐죠? 최근에 우리 유행하는 건 뭐예요? 코로나19냐? 이걸 정확하게 진단해야 그 다음 약을 처방해서 그걸 치료하죠. 바로 그겁니다. 임상의 유형을. 지금 내가 얘기한 이것은 꿈, 농담, 말실수, 이런 것은 일상 속에서 그냥 흔하게 우리가 이 정상이 드러나는 것이고요. 무의식이 드러나는 정상이고요. 이게 이제 단계별로 이 임상의 유형을 찾아서 프로이트가 평생을 연구했고, 그 다음에 그의 후계자들도 다 그 임상에 따라서 정신분석학을 다 이제 연구한 거죠. 이렇게 크게 유형이 나눠집니다. 단계별로 신경증, 도착증, 분열증입니다. 신경증은 대표적인 그 세부 유형이 히스테리, 그 다음에 강박증이에요. 보통 히스테리는 여성들이 많이 정상으로 나타난다고 하고,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강박증은 남성들이 많이 나타난다 그래요. 근데 이 신경증은 가장 이 단계로 따지면 단계가 약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정상적인 혹은 일반 보통 사람들도 어느 정도의 신경증은 다 갖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히스테리나 강박증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유형에 따라서 뭐예요? 왜 이런 유형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그게 바로 구조적 연구입니다. 겉으로 현상으로 드러난 게 아니라 그 속에 숨어 있는 그 랑거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규칙과 법칙을 찾아내서 구조적으로 접근해서 그것이 신경증이냐 도착증이냐 분열증인가를 찾아내는 데서부터 그 다음에 이게 진단이죠. 진단이 잘 돼야 그 다음 처방을 하고 그 다음에 치료로 넘어가겠죠. 바로 그 진단의 방법 자체가 구조적 방법이에요. 겉으로는 예를 들면 도착증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제 이 구조를 따져보니까 이거는 도착증이 아니고 강박증이 아니라 히스테리다. 예를 들면요. 이렇게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죠. 근데 대체로는 우리가 대정요법이라고 하는 게 의학에서 겉으로 드러난 증상을 약화시키거나 그걸 대응요법을 써서, 감기가 대표적인 것이죠. 대정요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정신의학과에서 약물 치료를 하거나 운동요법을 하거나 이런 것은 그 대정요법이거든요. 겉으로 드러난 그 증상에 처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분석 의사들은 그 심층의 정신의 구조 속에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지, 겉으로 나타난 증상은 똑같은 우울증이나 뭐 여러 가지 현상인데 그 원인을 따져봐야 이 해소가 정확한 처방과 정확한 진단에 의해서 처방과 해소가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보면요, 강박적인 것 같아. 어떤 여성이 뭐 하루에도 12번, 20번씩 손을 씻어. 일종의 강박증이겠죠. 순결에 대한 혹은 뭐 청결에 대한 강박증이겠죠. 뭔가 오염된 게 있다는 거죠. 자기 몸에. 그죠? 근데 그건 이제 정신적인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자꾸 씻어. 손만 씻는 게 아니라 모욕을 뭐 하루에도 12번씩 해. 그러면 이제 이것은 강박증이라고 일단 겉으로 보는 증상으로 보면요. 근데 그 구조적으로 란거를 봐야 된다는 거죠. 구조주의의 원리에 의하면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까? 구조적으로 보니까 이 남편을 의심해서, 그죠? 혹은 남편과 동일시해서 이 남편이 어떤 죄의식에 빠지는 구조. 뭐 예를 들면 뭐 남편이 뭐 여러 가지 외도를 했다든지 뭐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의 자기가 정신적으로 동일시를 해서 남편이 해야 되는 그 강박증이 자기가 똑같은 강박증을 지금 현상적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사실은 강박증이 아니라 히스테리인 거죠. 동일시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욕망과 다른 사람의 죄의식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강박증으로 진단을 내리면 안 되고 뭐예요? 히스테리로 진단을 내려야 되는 거죠. 이런 식입니다. 정신분석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역시 구조주 방법론이에요. 구조주의적 방법론. 그 심층의 정신적 메커니즘을 봐야 된다는 거죠. 겉으로 드러난 증상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신경증의 대표적인 것은 히스테리와 강박증. 도착증은 여러 가지 도착증들이 있습니다. 트랜스젠더도 여기에 속하고요. 어복 도착증도 해당되고요. 사디즘, 마조이즘 같은 것도 이 도착증에 해당되고요. 분열증은 이제 자폐증, 정신분열증 이런 단계로 갑니다. 그 강도가 강해지는 거죠. 자, 지금 또 역길로 잠깐 샜는데 이 강도가 강해지고 이렇게 임상이 유형이 나눠지는 그 원인은 어디서 이 차이가 나타날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이디푸스 이론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오이디푸스 이론. 이게 이제 락강이 나중에 이 상상계, 상징계, 실제라는 이 개념을 발전시키게 되는 것도 이 프로이트의 이론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자, 이게 너무 옆길로 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지금은 간단히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차이가 생기는 근본 원인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관련되는데, 자, 지금 너무 옆길로 샌 것 같아요. 자,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가 있을 때, 아이가 있을 때, 이 아이가 어머니하고의 관계 속에서 어머니하고의 이건 본질적이고 원초적인 관계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자 관계라고 프로이트는 얘기했습니다. 둘만의 절대적인 관계예요. 이것은 아직 언어가 개입되기 이전에, 즉 사회생활과 대화, 의사소통이 개입되기 이전에 원초적으로 정신적으로 엄마와 거의 하나가 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아이는 이 원초적 관계가 행복하고 모든 것이 충족되는, 본능이 충족되고 충동이 100% 만족되는, 욕망이 만족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육체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정신분석학은 정신의, 그죠? 심리적 정신의 차원을 얘기하는 거니까 생물학적이고 육체적인 것도 연관되어 있지만 전혀 무관하진 않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정신의 차원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이 이자 관계가 절대적인 정신의 사랑의 관계인데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언어 행위를 못하고 사회생활도 못하고 성인이 되지 못하고 주체가 못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나 행복한, 본인 주체로서는 행복하죠. 갈등도 없고, 그죠? 뭐가 없어요? 결핍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아버지가 개입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친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리예요. 이것은 대표적으로 언어의 원리로 대표되는 사회적 관계입니다. 이 언어가 개입을 해요. 언어는
욕망을 100% 직접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충족시키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언어로 한다고 해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100%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채워지는 건 아니죠. 경험되는 건 아니죠. 그건 간접적인, 그죠? 욕망과 충동의 만족 방법이에요. 언어가 개입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 이자관계는 결핍을 혹은 훼손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이자관계가 훼손되지 않고 언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폐증이든 그런 어떤 자기만의 세계에 빠지는 거죠. 언어를 통해서 다른 주체와 나라는 주체가 서로 상호관계를 하고 의사소통을 해야 이게 주체가 성립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주체가 성립된다는 것 자체는 뭐예요? 언어를 받아들여서 자기가 원래 가졌던 원초적 어머니하고의 이자관계를 깨트리는 어떤 과정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건 불가피한 거죠. 언어를 통해서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모든 주체는 어머니하고의 이자관계가 상실된 혹은 뭡니까? 깨어진, 훼손된 그런 어떤 원초적 상실감을 가지고 주체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 나중에 다시 얘기할 기회가 있을 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단어는 구조주의 이론, 두 번째 정신분석 이론, 세 번째 논증의 수사학, 신수사학 이론을 뭡니까? 원론적으로 지금 다루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좀 간단히 얘기하고 나중에 이 각각의 파트가 하나의 논문으로 따로따로 다시 독립이 되죠. 따로따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잖아요. 그때 조금 자세하게 하기로 합시다. 아무튼 이게 이제 바로 소위 말하는 뭐예요? 이게 바로 오이디푸스 관계죠. 오이디푸스 단계죠. 이걸 받아들이는 거, 이게 오이디푸스를 통과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이거는 이번 학기 공부 내용은 아닌데 덜레즈 가따리가 안티 오이디푸스라고 한 거는 이 오이디푸스 이 설명 모델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왜? 이거는 아버지와 엄마와 자녀라는 이 삼각형 모델로 이 인간의 정신세계를 설명하니까 너무 도식적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뭐 그건 이제 논쟁점이 됩니다. 정신분석이 옳으냐 분열분석이 옳으냐 이거는 공부를 많이 하고 정신분석도 공부하고 우리 수강생들이 분열분석도 공부하고 즉 프로이트 락강도 공부하고 덜레즈 가따리도 공부해서 과연 누구의 말이 더 내가 신뢰할 만한가? 누구의 주장을 내가 더 수용하고 누구의 주장을 내가 거부할 것인가? 이런 자기 입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걸 다 일일이 선택을 강요할 수는 없고 일단 프로이트 락강은 이런 주장을 했고 덜레즈 가따리는 이런 주장을 했다라고 나는 학생들에게 알려줄 뿐이고 학생들이 그걸 이제 판단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주도적 학습이 더군다나 필요합니다. 이번 학기에 수업 시간에 공부한 것만 갖고 만족하면 안 되는 거죠. 아무튼 이게 오이디푸스 이론이에요. 한 인간이 그죠? 정신적 성장 과정에서 아버지로 대표되는 이거는 육친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죠? 친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안 계시는 가정에서도 이 아버지의 원리가 작동합니다. 즉 언어의 원리가 작동해요.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 이게 100% 원초적 관계는 이자 관계는 훼손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이걸 안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 이해가 됩니까? 이걸 안 받아들이면 이걸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바람직하냐라는 문제가 있고요. 그걸 선택하는 것도 의식을 가진 주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무의식적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계속 지킬 건지 아니면 아버지의 언어의 질서를 받아들일 건지 이거는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고 무의식 속에서 이미 내가 어린 시절에 선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오이디푸스 단계예요. 이 단계를 거치면 어떻게 돼요? 그걸 소외라고 하죠. 소외. 언어에 의해서 이 100% 원초적 관계가 훼손되는 것을 소외라는 용어로 사용합니다. 프로이트는 이걸 거세라고 불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이트는 많은 오해를 받았죠. 왜?
이 생물학적인 요소가 이 용어에 있거든요. 거세라는 것은 생식기를 그죠? 제거하는 걸 거세라 그러니까 그 용어가 오해를 많이 받은 것입니다. 사실은 이걸 거세라고 한 것입니다. 이 관계가 훼손되는 거. 이 언어의 원리를, 언어의 질서를 받아들이는 거. 이게 거세예요. 왜냐하면 이 순간 순수한 자기 100%의 욕망은 어떻게 돼요? 타자에 의해서 혹은 언어의 질서에 의해서 락강식으로 얘기하면 상징계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거든요. 100% 순수한 내 욕망이 아닌데 내 욕망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 언어의 질서 속에 내가 편입되거든요. 그게 바로 상징계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원리를 프로이트는 락강은 나중에 이걸 상징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하고의 관계를 상상계라고 부르고요. 그러면 이제 락강식으로 해석하면 상상계의 관계를 깨트리면서 상징계가 개입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뭡니까? 오이디푸스 단계입니다. 근데 이 단계를 무의식적으로 경험하고 인간이 정신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뭔가 옆길로 많이 샜는데 다시 줄이겠습니다. 뭘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어요? 이러한 정신분석에서 임상의 단계가 이 안에 뭐 또 세부적으로 또 많다 그랬죠? 이 안에도 세부적으로 있고 이 안에도 세부적으로. 왜 이런 구분이 생기는가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오이디푸스 모델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정도에 따라서 이것이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원리, 언어의 질서, 언어의 질서는 사회적 질서거든요. 그러니까 법 질서, 언어의 질서, 사회적 체계, 그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락강이 말하는 상징계고 프로이트가 말하는 이 아버지의 개입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걸 완전히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이 단계에 머물러 있겠죠. 행복한 이자 관계에 머물러 있겠죠. 아버지를 가장 많이 거부한 거 정도의 차이입니다. 아버지를 수용하는 아버지의 이름 혹은 언어의 질서를 수용하는 그 정도의 차이에 의해서 이 구분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아버지를 원초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안 받아들였어요. 무엇이? 내 무의식이. 내가 의지로 안 받아들인 게 아니고. 그럼 어떻게 돼요? 자폐증 같은 현상에 머물러 빠진 상황이 되겠죠. 이게 바로 세 번째 단계입니다. 가장 강도가 강한. 이건 정신분열증이라고 보통. 요즘은 이걸 용어를 좀 뭐 바꿔서 얘기하더라고요. 정신분열증이라는 말을 안 하고 무슨 조현? 조현증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를 받아들이긴 했는데 거부하는 거. 근데 이거는 아버지의 언어가 내 속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거. 강도가 다른 거죠. 가장 강도가 강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옆길로 샜으니까 잠깐 얘기하면 사실은 전래적 갓다리의 분열 분석도 전혀 프로이트 락강의 정신분석학과는 다른 학문적 지식 체계를 가지고 프로이트 락강의 정신분석에 대항하거나 저항하는 게 아니고 그 프로이트 락강의 정신분석학의 이론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면서 거기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계, 그죠? 이 단계, 분열증 단계를 들레저 갓다리는 분열 분석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거죠. 그러면 이 분열증 단계는 프로이트 락강으로 따지면 상상계가 전혀 개입되지 않고 상징계가 전혀 개입되지 않고 즉 아버지의 질서가 개입되지 않고 상상계 속에서 상상계조차도 이제 실제라고 하는 이 무의식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 정신세계 전체를 지배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단계로 보면 지금 내가 프로이트 락강의 정신분석학과 들레저 갓다리의 분열 분석을 이렇게 융합해서 지금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레즈 가따리의 분열 분석은 프로이트 락강의 이론으로 의하면 이 단계를 강조하는 것이죠. 인간의 주체가 이 단계까지 가서 거의 실제를 삶 속에서 실천하고 구현하고, 그죠? 이 분열증을 최대한 삶의 뭡니까? 존재 방식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상당히 이상론적인데, 왜냐하면 그래야 혁명도 가능하고 인간 해방이 가능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이 상상계로부터도, 아버지의 질서로부터도, 어머니하고의 관계로 상상계로부터도 해방되어서 이 실제가 이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존재로 존재 전환을 이뤄내면 이 사회도 혁명이 일어나고 이런 단계로 나가는 거죠. 그게 분열 분석에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이상론적인데 그게 이제 현실에서 얼마나 실현 가능한가 이런 것도 이제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이제 앞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약간 옆길로 샜어요. 다시 이제 가서 옆길로 많이 샜네. 그죠? 우리 무의식에 이걸 설명하려고 하다가 너무 옆길로 샌 것 같아요. 이거 조금씩 지워지네. 완전히 지우고 할 수는 있어요? 완전히 처음부터 다 지워버리고. 조금씩 지워지는데? 자, 요거 설명하려고 하다가 옆길로 샜습니다. 자, 보세요. 무의식의 잠재적 꿈 사고가 외현적 꿈 내용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것을 꿈 작업이라고 그랬고, 이 꿈 작업을 사실 밝혀내는 게 이 프로이트의 과제였어요. 꿈의 해석에서. 그래서 이제 이걸 찾아내는 거죠. 여러 가지를 찾아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자, 이 교재에서 앞으로 공부할 내용인데, 이제 강의로 압축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이 무의식이 꿈으로 나타날 때는 항상 이미지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즉 영상으로 나타나요. 쉽게 얘기하면 꿈으로 증상이 나타날 때는 무의식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것인데, 실체가 없는 것인데, 꿈으로 나타날 때는 항상 이미지나 영상으로 나타난다. 즉 영화처럼 나타난다는 겁니다. 꿈을 다들 꿔봤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상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2차 변형을 일으키는데, 2차 변형은 이건 서사적 변형입니다. 이야기 형식으로 나타난다. 서사는 우리가 문학에서 많이 공부하니까 서사가 형성되려면 인물, 사건, 배경이 기본적으로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꿈은 영화 속에서 인물, 사건, 배경이 활동하는 것처럼 나타나는 거죠. 자, 이게 1번, 2번이에요. 영상적 전환, 2차 변형. 말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간단해요. 꿈은 영화의 이미지처럼 나타나고 인물, 사건, 배경이 등장하는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즉 사건이 전개된다. 서사가 전개된다. 자, 이제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 전체적으로는 상징적 해석이 가능하다. 이 정도도 우리가 1번, 2번, 3번 아주 쉬운 얘기예요. 왜? 모든 꿈에서의, 그죠? 인물도 사건도, 그죠? 배경도 상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을 해몽할 때 상징적 해석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특히 이제 성적인 상징으로 많이 해석하죠. 그게 이제 프로이트의 어떤 사고방식이기도 했죠. 그래서 프로이트가 비판받는 요소도 범성욕주의. 인간의 무의식을 너무 성욕과 직접 연결시켜서, 그죠? 성적 욕망과 너무 직결시킨다라고 많은 비판을 받은 것도 프로이트에 해당되죠. 그래서 이 상징적 해석은 이제 특히 성적 욕망과 관련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여기 두 가지에 있습니다. 압축과 전입니다. 자, 이 압축과 전이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프로이트가?
꿈 작업을 지금 얘기한 겁니다. 잠재적 꿈 사고가 외연적 꿈 내용으로 발현될 때, 그죠? 이동할 때 어떤 법칙이 있는데 그것의 대표적인 규칙이 두 가지다. 물론 이제 다른 것도 얘기를 다 했죠. 한 5가지 얘기했는데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앞에서 얘기했는데 이런 식으로 뭡니까? 지식을 탐구하고 인간의 정신을 연구하는 것은 바로 구조주의적 방법이죠. 그렇지 않아요? 이런 현상 속에 어떤 규칙이 작용하고 있다. 소시르가 했던 거하고 비슷하죠. 파롤, 수많은 파롤 안에 랑그가 하나의 법칙이 있다. 그게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주체는 의식하지 못한 채 그게 규칙으로 숨어서 잠재되어서 작동하고 있다. 그 규칙을 찾아내는 거. 이게 이제 학문이라고 생각한 거죠. 이게 이제 구조주의라는 학문의 지식체계의 핵심 방법입니다. 자, 이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압축은 뭘까? 전위는 뭘까? 압축은 자, 이 꿈은 그죠? 영화의 장면처럼 인물, 사건 배경들이 등장하잖아요. 꿈을 꼽아서 할 거예요. 이 어느 요소이든 어느 서사의 이야기의 요소이든 그것이 겹쳐지는 겁니다. 자, 인물이 겹쳐지는 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꿈속에서 갑자기 아버지가 막 누구한테 막 맞아가지고 코피가 막 터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지. 가서 아버지를 도와줘야 되겠다. 도대체 어느 놈이 우리 아버지를 저렇게 코피 터뜨리고 있느냐. 그래서 딱 가가지고 개입을 해서 때리는 사람을 봤더니 그게 바로 나야. 예를 드는 겁니다. 내가 그런 꿈을 꿨다는 게 아니에요. 쉬운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꿈속에는 보통은 주체가, 즉 꿈꾸는 주체가 등장하는 꿈이 많습니다. 왜? 자기 무의식이니까 자기가 보통 등장해요. 근데 이 꿈에서는 내가 이 둘로 분리돼서 등장했죠. 근데 이 인물이 때리는 사람이 아버지를 때리고 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자기의 무의식 속에서 아버지를 미워하거나 아버지를 정오하는 그 무의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꿈을 해몽해보면, 해석해보면 조금은 알 수 있죠. 짐작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단순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뜯어 말리려고 하는 순간에 이 인물이 얼굴이 바뀌어. 그래서 딱 봤더니 뭐예요? 내 얼굴이 아니라 엄마의 얼굴이야.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를 때려서 코피 터뜨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엄마의 무의식 속에도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엄마의 무의식과 내 무의식이 서로 통하는 게 있어서 나이기도 하고 엄마이기도 한 그 꿈속의 그 인물이 아버지를 코피 터뜨리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꿈을 해석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고 바로 이 현상. 이게 압축이란 겁니다. X와 Y가 결합이 되어서 X 다시가 되거나 Y 다시가 되거나 이렇게 이상하게 돼버렸네.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일로 내려가 버렸네. X와 Y가 결합돼서 X 다시가 되거나 Y 다시가 되거나 혹은 전혀 다른 인물이 되더라도 이 X와 Y가 중첩이 되어서 뭔가 다른 인물이든 사건이 중첩될 수도 있고 배경이 중첩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요소든 X와 Y가 중첩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예를 든 그 꿈에서는 나와 엄마가 중첩이 됐죠. 왜 중첩이 됐을까요? 한 인물로 X 다시 혹은 Y 다시 이 Z라는 이 새로운 인물일 수도 있고 나와 비슷하게 닮은 사람일 수도 있고 엄마와 비슷하게 닮은 사람도 있겠죠? 있을 수 있죠? 아무튼 이런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지만 이 원리는 뭘까요? X와 Y가 등가성을 갖기 때문에 혹은 유사성을 갖기 때문에 뭐가 일어난 거예요? 압축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인물이든 사건이든 배경이든 꿈속에서 프로이트가 찾아낸 겁니다. 압축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꿈은 농도가 그죠? 현실보다 더 압축되니까. 실제 현실보다 시간과 공간과 사건과 인물과 배경에서 다 압축이 되거든요. 그 압축이 될 때 압축의 원리는 등가성에 의해서 압축이 됩니다. 유사성. 왜? 아버지를 의식적으로는 미워하지 않았지만 무의식 속에 미워하는 심리가 나에게도 있고 엄마에게도 있다는 것이 이 핵심입니다. 그게 바로 X와 Y가 압축이 일어나는 원리인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꿈에는 압축이 일어난다. 프로이트가 그렇게 찾아낸 거예요. 규칙을. 자, 두 번째 전위. 이 전위가 여기 있습니다. 전위는 이렇게 공식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플러스가 아니고, 자, 이거 이렇게 하면 지워지겠지? 자, 이렇게 하면 지워지겠지? 하나씩. 자, 이렇게 됩니다. X에서 Y로, Y에서 Z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위예요. 위치가 변한다, 위치가 이동한다 이런 뜻입니다. 압축은 X와 Y가 등가성을 가지고 중첩되는 것이고, 전위는 무엇이? 여기 나오는 꿈속에 나오는 인물이나 사건이나 배경이 그죠? 어떤 요소이든 이렇게 이동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예를 한 번 더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야 우리 실감이 나니까. 꿈속에서 내가 최근에도 구정이 있었잖아요. 명절인 것 같아요. 명절인데 설이 아니고 아마 추석 명절인 것 같아. 보름달이 떴어. 보름달이 내 꿈속에 제일 먼저 나타났어. 그 다음에 가족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그죠? 우리 집 말고 친척들도 다 모였어요. 큰 집, 작은 집, 뭐 이렇게, 외갓집, 뭐 이렇게. 그러니까 친척들이 다 모인 거죠. 카드 놀이를 하고 있어요. 카드 놀이. 그러니까 달이 뜬 것하고 카드 놀이. 사실은 카드 놀이라기보다는 우리 동양화가 있는, 그죠? 고돌이. 거기에도 동그란 보름달이 있는 게 있잖아요. 내가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 아무튼 그 그림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명절인데 음식들을 차려놓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등장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니까 추석, 보름달, 카드놀이, 그죠? 친척, 이렇게. 이것도 뭔가 무의식이 내 꿈으로 하여금 뭔가 연상의, 그죠? 연상의 효과가 일어나서 계속 이동이 일어나요. 그런데 잘 보세요. 추석, 보름달, 친척, 그죠? 다양한 음식을 먹는 거, 그 다음에 카드놀이, 이것은 이 등가성이 아니죠. 엄마와 나는 등가성이 있는데, 욕망의 차원에서 아버지를 미워한다는 그 무의식의 차원에서 등가성이 있어서 이렇게 압축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관련되는 뭐예요? 근친성. 아까 인접성이라고 그랬죠? 원리는 인접성입니다. 관련성에 의해서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전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꿈에서는 이 전이가 자꾸 일어나서 갑자기 뜬금없이 내가 강의실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꿈을 꾸다가 동굴에서 세미나 하는 그러니까 장소가 이동한다든지 뜬금없이, 그죠? 그리고 인물이 갑자기 다른 사람으로 이동한다든지. 꿈은 그래서 종잡을 수 없잖아요. 그게 왜 일어나느냐? 전이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나 그 안에는 뭔가 의식이 알 수 없는 무의식만이 아는 어떤 연관성이 있어서, 즉 인접성이 있어서 그런 이동이 일어나는가. 그죠? 장소 전환이 일어나거나, 그죠? 시간 전환이, 시간도 막 전환하잖아요. 그죠? 과거에서 미래로 가거나 사건이, 이 인물이 일어난다. 자, 이제 오늘 공부의 핵심을 얘기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프로이트가 이걸 꿈의 법칙으로 찾아냈어. 뭐야? 소시르가 수많은 빠루에서 랑거를 찾아내듯이
프로이트는 수많은 꿈의 현상 속에서 꿈이 만들어지는 규칙을 뭐 5가지 찾아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 2가지 규칙을 찾아냈어요. 락강이 이걸 다시 해석할 때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이 압축을 언유라고 재해석하고 이 전위를 환유라고 재해석했다 그랬잖아요. 자, 이것은 거의 야콥슨이 소시르의 계열체에서 선택하는 것을 언유로 재해석하고 통합체에서 뭡니까? 배열하는 것을 환유로 재해석한 것과 거의 대동소이하죠. 그렇잖아요?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자, 이 지점이 상당한 논쟁점이 됩니다. 논쟁점이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야콥슨이 먼저였으니까 락강이 야콥슨을 모방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왜? 거의 유사하니까요. 이 사고의 방식이. 그죠? 재해석의 용어도, 개념 자체도 똑같고, 야콥슨이 이미 그렇게 했는데, 소시르의 개념을 언유와 환유라고 재해석했는데, 락강이 프로이트의 개념을 언유와 환유라고 재해석하는 것. 그리고 그 원리는 같아요. 등가성과 유사성에 의해서 압축을 언유라고 했고, 인접성, 즉 관련성에 의해서 전위를 환유라고 했고, 방식도 똑같고 사고의 그죠? 전개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락강에게 뭐라고 했겠어요? 야콥슨을 표절했다. 표절이란 말 알죠? 뺏겼다. 이런 비난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연구를 그 지점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대충 알고 그냥 판단하면 안 되잖아요. 평가할 때 정말 엄밀하고 객관적으로 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학문적으로 이게 표절이다 아니다 뭐 예를 들면 그죠? 평가를 제대로 해야 돼, 객관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콥슨도 읽어보고 소시르를 먼저 읽어보고 그다음에 야콥슨 읽어보고 그다음 프로이트 읽어보고 그다음에 락강을 다 읽어보고 최소한 4사람은 읽어봐야 되겠지. 원전을 번역된 거라도 제대로 읽어보고 비교를 다 해보고 과연 락강이 이렇게 재해석한 것, 언유와 환유라고 재해석한 것이 야콥슨이 언유와 환유로 재해석한 것하고 어떻게 유사하고 어떻게 다른가, 변별성이 있는가, 아니면 진짜 뺏긴 것인가, 이걸 학문적으로 따져봐야 됩니다. 그렇게 제대로 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그걸 주로 연구한 것이 우리 교재 63쪽. 나중에 우리가 이게 우리 이번 학기 공부 단원이거든요. 미리 얘기하면 63쪽 제3장 정신분석 비평과 수사 부제목이 뭐예요? 언유와 환유를 중심으로. 이게 바로 지금 얘기했던 그걸 연구한 것입니다. 소시르를 야콥슨이 언유와 환유로, 소시르의 계열적 관계와 통합적 관계를 야콥슨이 언유와 환유로 재해석하고, 프로이트의 꿈 이론인 압축과 전위를 락강이 언유와 환유로 재해석한 게 과연 같은 것이냐, 즉 뺏긴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 뭔가 다른 차이가 있느냐. 그 차이는 문학이론, 수사학적 문학이론과 정신분석적 문학이론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와도 뭐예요? 직접 관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수사학을 통해서, 즉 야콥슨적인 관점을 가지고 문학 비평을 할 때, 프로이트와 락강적 관점, 즉 정신분석적 관점을 가지고 문학 비평을 할 때 지금 이 차이가, 그죠? 언유와 환유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 이론적 싸움이라 그럴까? 이론적 투쟁이라고 할까? 이 쟁점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문학 연구나 문학 비평에 활용해 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3장 가서 정신분석 비평과 수사학에서 더 자세하게 이걸 얘기해 볼 거예요. 지금은 이 정도로 하고, 지금 상당히 이 설명 부분에서 많이 옆길로 갔습니다. 어떤 설명요? 이 설명입니다.
자, 이제 읽어봅니다. 내가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프로이트에 의하면 잠재적 꿈 사고가 외연적 꿈 내용으로 드러나는 과정인 꿈 작업의 두 가지 기능은 5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핵심은 2가지입니다. 압축과 전입니다. 압축은 꿈 사고에 여러 번 나타나는 요소들을 선택하여, 그죠? 자, X와 Y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 선택이 되어서 새로운 통합체를 형성하거나, 이건 Z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새로운 통합체.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때려서 코피 터뜨리는 그 인물이 나인 것 같기도 하고 엄마인 것 같기도 하고 제3의 인물이 나타난 거죠. 그런데 내 얼굴 같기도 하고 엄마 얼굴 같기도 하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통합체가 나타납니다. 공통점을 가진 여러 잠재 요소가 하나의 단일 요소로 용해되어 나타나는 경우고, 전이는 꿈 사고의 여러 요소 중 어느 하나만이 부당하게 확대된다. 그러니까 전이는 부당하게 하나만이, 그죠?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석이고 보름달이 떴다가 그 다음에 화투놀이를 하다가 그 다음에 친척들과 둘러앉아서 음식을 먹거나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잠재적 요소가 고유의 구성 요소에 의해서가 아니라 관계없는 것, 암시에 의해서. 이게 연상 효과입니다. 사실은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꿈을 꾸고 나면 잘 이해가 안 되죠. 해석이 잘 안 돼요. 왜? 이 전이가 일어나는 그 이유로 뭔가 뜬금없는, 즉 인과관계가 별로 없는 것 같은, 그러나 의식의 차원에서는 인과관계가 없는데 무의식의 차원에서는 그게 다 인접성이 있는 겁니다. 즉 연관관계, 즉 연상의 효과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당하게 확대되는 것, 관계없는 것 혹은 암시에 의해서 대체되는 것입니다. 자, 이 2가지가 사실은 왜 일어나느냐? 사실은 이 변형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무의식 자체가, X가 순전히 그냥 그대로 Y로 나타난다면 너무 쉽겠죠. 우리가 꿈을 해석하는 건 너무 쉽잖아요. 꿈 현상 그 자체가 꿈 내용이야. 그죠? 꿈 내용 자체가 꿈 사고야. 그러니까 Y 자체가 X야. 그러면 뭐 X라고 X, Y라고 붙일 필요도 없지. 그런데 왜 꿈은 이렇게 이상한 왜곡이 일어나고 변형이 일어나느냐? 원인은 바로 억압에 있다. 왜곡이 일어나는 것은 무의식을 억압하고자 하는 것, 또 저항을 감소시켜 잠을 지속하고자 하는 것.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걸 변형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꿈은 진짜 내 무의식의 그 욕망이나 충동이 상당히 순화되어서 나타난 거예요. 왜곡되어서 나타났어요. 왜? 그건 너무 내 무의식의 그 본래 모습을, 본래 얼굴을 보면 너무 끔찍하거나 너무 충격적이기 때문에 그게 꿈으로 나타날 때는 상당히 완화되어서 방어기제가 작동한다는 거죠. 소위 말하는 방어기제. 자, 그래서 왜곡의 결과로 잠을 계속 지속하고자 하는 그런 소망성취와 타협해서 일어난다. 그 다음에 전도가 또 일어나요. 이게 6번째네, 그러면요. 전도. 뒤집혀서 나타나요. 꿈은 반대다라는 말을 속설로 우리가 많이 하는데 이게 이제 프로이트가 찾아낸 규칙 중에 하나예요. 전도. 완전히 뒤집혀서 나타나는 거. 욕망이 본 모습이 사실은 거꾸로 나타나는 거. 자, 이제 이미 설명한 내용이니까 빨리 가겠습니다. 락강은 프로이트가 설명한 압축과 전이를 은유와 한유라는 수사학적 용어로 번역한다. 그래서 락강은 야콥슨과 비교할 만한 어떤 요소가 된다. 자, 락강은 은유를 다른 단어를 위한 단어, 즉 대체를 통한 의미 효과로 이해한다. 이랬어요. 하나의 단어가 다른 단어로 대체될 때, 자, 우리가 꿈이나 언어에서도 무의식이 작동하겠죠. 자, 우리가 이제 이걸 문학 연구나 문학 비평에 적용하려고 하잖아요. 어떤 시인의 시가 X라는 이미지에서 Y라는 이미지로 이동을 했는데 X가 Y가 됐어요. 자, X와 Y 사이에는
언유가 발생했다고도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꿈에서 X와 Y가 등가성이 있기 때문에, 그죠? X라는 이미지가 Y라는 이미지로 혹은 변형된 Z가 나타날 수도 있겠죠. X, Y 다음에 Z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자, 그걸 꿈의 문법, 꿈의 규칙의 그 원리를 활용해서 시를 해석하거나 분석한다면 그 X라는 이미지와 Y라는 이미지와 Z라는 이미지 사이에서 언유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것은 단순하진 않은데 X가 Y가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여기 나오죠? 어떤 다른 단어가 이전의 단어, 원래 단어를 대체하는 거죠. 그 대체를 통해서 뭐예요? 의미 효과가 생깁니다. 자, 간단해요. 자, 나중에 자세하게 공부하기로 하고, 락강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언유는 단어가 X에서 Y로 혹은 Z로 대체란 말은 그 등가성을 가지고 교환이 된다는 거죠. 내 얼굴이 엄마 얼굴이 되듯이 X가 Y가 되고 다시 Z가 되는 그 단어의 대체를 통해서 뭐가 발생해요? 의미가 발생한다. 이게 언유라고 얘기했습니다. 의미가 발생해요. 자, 내가 아까 의미를 그 아버지를 때려서 코피 터뜨리는 그 사람이 내 얼굴인 것 같기도 하고 엄마 얼굴인 것 같기도 하다 그랬을 때 어떤 의미를 내가 해석했잖아요. 의미를 거기서 찾아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X와 Y가 등가성을 가지고 대체가 될 때 의미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무의식이 의미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꿈속에서 우리가 의미를 찾는다는 것은 바로 이 언유에서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보세요. 그래서 억압된 기표와 그 대체물 사이의 긴장으로부터 언유의 불꽃이 발생한다. 자, 간단히 이제 이해하면 됩니다. 나중에 자세한 공부를 하기로 하고, 간단하게 이해하면 언유는 단어의 대체다. 그것을 통한 뭐다? 의미 발생이다. 자, 그러니까 락강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락강이 이렇게 설명한다는 것은 프로이트의 무의식 이론을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꿈 이론을. 꿈의 정체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의식과 꿈 속에서는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왜? 언유를 찾아내면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환유에 대한 얘기입니다. 환유는 단어에서 단어로 이동하고 새로운 의미를 산출하지 않으면서 존재하는 것을 병렬하고 지시하는 구조다. 환유는 부분으로 전체를 대신하거나 결과로 원인을 설명하는 것을 포함해서 한 기표에서 다른 기표로 미끄러지는 무의식이다. 자, 이거는 욕망의 이동이에요. 락강의 설명입니다. 환유가 일어나는, 즉 프로이트로 따지면 전이죠. 자리 이동 혹은 시간 이동, 인물이나 사건의 이동이 일어나는 것은 뭐예요? 욕망의 이동이고 이때 의미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무의미가 발생해요. 이때 의미를 찾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아까 내가 얘기했죠. 뭔가 이동이 일어날 때 보름달에서 화투놀이, 친척들이 물론 그 안에 의미가 숨어있고 잠재되어 있겠지만 언유처럼 확연하게 의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것은 욕망의 끊임없는 미끄러짐이다. 이렇게 락강은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프로이트가 찾아내는 압축과 전이라는 꿈의 이론을, 꿈의 법칙을 락강은 언유와 환유라는 수수학적 개념으로 재해석하면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속성, 프로이트가 최초에 설명하려고 했던 그 속성을 다시 자세히 설명해내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야콥슨의 언유 환유와 락강의 언유 환유는 어떤 점에서 다른지가 앞으로 우리가 조금 더 공부할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